네,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양재이동 1구역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에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양재이동 1구역 주민이자 추진위에서 회계와 감사를 맡고 있는 신원입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모아타운에 대한 이해와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알아가고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전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1구역 추진위원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제9대 서초구의회 이용준 구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파이낸셜 서울시 출입기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 송수영 정보관님 아직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요. 오시는 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 이동 1구역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이끈 추진위원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추진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지난 24년 3월 11일부터 5일간 동의주민 1208명께 추진위 설립 동의를 받았으며 총 860명 응답률 71.9%, 응답자 100% 동의를 받아 현 추진위원회가 주민대표 협의체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정선 통합추진위원장 1인, 신원감사 1인, 추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현재 1구역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 주십시오. 이어서 1구역 374번지 일대, 382번지 일대 모아타운 총합추진위원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김정선 통합추진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재이동 1구역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장 김정선입니다. 우선 평일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내밀게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 1구역은 지난 2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곧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나 관리계획 수립 전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아타운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 1구역의 추진위는 일반적으로 PM이라고 불리는 정비 업체가 전혀 없이 주민으로만 구성되어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궁금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들 모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과정들이 있겠지만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저희 1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경찰서 송수영 정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상지 선정 이전부터 우리 1구역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직접 설명회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공사 순서는 본 설명회 참석 응답 순으로 정하였으니까 순서가 누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 서초사업소의 양재환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최대한 삼성물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삼성이야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내의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하나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브랜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품격이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가 입주민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많은 가치를 창출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뭐 삼성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재계수인 1위 그리고 수많은 이제 계열사들이 있죠. 이 계열사들이 다양한 이제 그 협력 관계와 그다음 역량을 통해서 많은 이제 고객들의 그런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삼성그룹의 일원인 삼성물산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랜드마크와 또 국내에서는 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브랜드로서 레미안을 론칭하여서 많은 고객들과 그다음에 입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삼성물산 레미안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먼저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삼성물산 레미안을 마스터피스라 칭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단 하나의 주거 명작 원 앤 온리 마스터피스 삼성물산 레미안. 명품은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레미안의 이름은 레미안 하나로 충분합니다. 2000년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주거의 질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삼성물산 레미안은 고객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2005년 고객 서비스 브랜드 헤스티아 런칭, 2013년 커뮤니티 브랜드 클럽 레미안 런칭, 2018년 스마트홈 레미안 IoT 홈랩 개관, 2022년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레미안 고요한 랩 개관, 2023년 차세대 첨단 주거기술 더 넥스트홈 런칭 등 다른 건설사들이 이름을 바꾸며 치장하는 사이 삼성물산은 레미안이라는 이름을 강화하며 진정한 명품 브랜드로서의 해야 할 일을 고민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거 브랜드, 바로 삼성물산 레미안입니다. 삼성물산은 자금력과 신용도 모두 업계 1위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62조 8천억 원으로 업계 1위 자산 규모를 기록한 삼성물산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시공능력평가에서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건설사 신용등급에서도 업계 유일의 AA 플러스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레미안은 국가고객 만족도 26년 연속 1위,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23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 20년 연속 1위,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9년 연속 1위를 포함해 정비 사업 분야에서도 업계 최고로 인정받는 신뢰의 파트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품질. 삼성물산은 전 세계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들을 완공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 비정형 3차원 건축 기술을 선보였고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험과 기술은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품질과 앞선 기술력, 완벽한 품질을 위한 삼성물산의 혁신은 삼성물산의 DNA입니다. 아이 피부에도 안전한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하며 꽃가루와 미세먼지의 영향은 줄이고 강풍은 막아주는 조경관리 시스템과 개별 가구의 원격 제어와 커뮤니티 예약은 물론 디지털 관리사무소 기능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첨단 라이프 플랫폼 서비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의 형태와 가구의 배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 삼성물산의 품질관리 기준과 첨단 기술은 세계 최고를 지향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 레미안은 삼성의 노하우와 역량이 집약된 브랜드이자 기술과 창조성이 완성한 마스터피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명작 삼성물산 레미안이 조합원님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원앤 온리 마스터피스 삼성물산 레미안. 사실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저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평일 낮에 와주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좀 실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좀 이 양재 이동 1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양재 이동 1구역은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라든지 자연, 교육, 편의 모든 거 하나 빠지지 않는 핵심 입지에 입지했다고 말씀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양재 이동 1구역이 어쨌든 랜드마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서초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반포입니다. 하지만 서초, 반포 이쪽에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재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반드시 뛰어난 설계와 대단한 시공사가 함께 해야지만이 최고의 입지로 또 최고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물산은 어떻냐? 홍보를 안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딱 언급해드리자면은 서초, 강남 그리고 한강변 준공단지가 저희가 32개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건설업 또 이 정비 사업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경험 산업이라고 합니다.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바로 앞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또 파트너로서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초구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레미안 원베일리를 통합 재건축으로서 5개의 조합을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성공시켰고,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거단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노하우는 반드시 이 양재 이동 1구역의 최고의 파트너로서의 자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좀 시간이 오버됐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릴 걸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최고의 가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가치로 재탄생하게 될 양재 이동 1구역을 저희 대한민국 1등, 대한민국 대표 삼성물산 레미안이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건설 도시정비 영업 4팀 유혜린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목차 보시면은 현대건설 소개, 그다음에 영상 시청, 그다음에 모아타운 사업지 진행 현황, 그다음에 양재 이동 2구역 주요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을 소개를 먼저 드리면 건설이 모태인 유일한 현대건설은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1947년 현대토건을 시작으로 현재 창립 77주년을 맞이하여 5년 연속 도시정비 사업 수주 1위, 그다음에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58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명실상부 건설업계 1위 기업입니다. 네, 매출 21조, 자산 보유량 21조, 기술 능력 평가액 1.9조 외에 이 밑에 보시면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세계 평가 2년 연속 1위인 현대건설은 현재 연매출 313조, 계열사 47개, 임직원이 17만 명이 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3대 축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함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잠실 야구장, 압구정 현대아파트, 청와대, 대법원 등 국가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모두 현대건설이 시공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 리더 힐스테이트. 고급 주거 단지를 뜻하는 힐과 높은 지위와 위엄을 뜻하는 스테이트가 결합하여 품격과 자부심의 하이 소사이어티와 프리미엄 공간을 의미하는 힐스테이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주거 브랜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70여 년의 시간이 만들어온 주거 문화에 대한 통찰과 헤리티지. 힐스테이트는 시대를 이끄는 삶의 가치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마포 아파트. 고층 아파트의 휴시가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최초의 고급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이 된 현대 프라임 아파트. 지금은 우리 삶에 익숙한 아파트. 그 발전의 역사에는 늘 현대건설이 함께했습니다. 아파트 역사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2006년에 런칭한 힐스테이트는 주거 공간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입주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재 마감에서 벗어나 유리블록을 활용한 세련된 외관, 옥상 정원, 필로티 정원, 선큰 정원 등 단지와 자연을 결합한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2009년 최초의 힐스테이트 단지로 탄생하며 브랜드의 시작을 알렸고 지금도 여전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해바다와 워터프론트 호수가 양옆으로 펼쳐져 운치를 더하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물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절약하는 친환경 아파트로 국내 최초로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인정받았습니다. 서부산 앞바다의 모습을 비추며 우뚝 솟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연약한 지반과 강풍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69층, 최고 246m로 준공되어 현대건설의 초고층 기술력을 알리는 건축물이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을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에 보면은 좀 꼼꼼하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요. 서로 간의 신뢰성도 있고 적극성이 또 현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요. 진행하는 과정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참 협조적이었죠. 안 됩니다를 보다도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천국 같은 삶의 공간이 되었지 않았나 해서 감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건설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고 브랜드 자체가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그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제안했는 여러 가지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꼈고요.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현대건설의 자부심에 망설임 없이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현대건설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브랜드의 기준이 되어온 힐스테이트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왕산의 자연과 역사를 품은 홍제 3구역은 친환경 명품 조경과 최고급 커뮤니티를 갖춘 도심 속 프리미엄 단지 힐스테이트 로얄 포레스트로 부산 3대 명산의 중심에서 명품 주거 문화의 중심으로 서금사 재정비 촉진 6구역은 대자연을 모티브로 한 힐스테이트 피아첼로로 만들어져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고 안산의 최고 입지에서 대자연을 품은 고잔연립 3구역은
모두가 동경하는 1%의 자부심과 품격을 담은 힐스테이트 라치엘로로 재탄생되어 안산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랜드마크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변화 속에서 최고의 역사를 써내려온 우리의 지난날.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주도하며 주거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역사를 새로 써온 현대건설의 노력이 오늘 우리를 이만큼 앞서가게 했습니다. 집에 대한 철학으로 완벽한 주거 공간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힐스테이트는 더 놀라울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힐스테이트.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사업지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양재 2동 1구역은 22년도에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무산되었으나 23년도에 추진위원장님, 또 위원분들, 또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23년도에 모아타운 조건부 보류에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 현황을 보시면 총 85개소에서 현재 37개소가 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 사업지가 별도 요령을 통해서 벌써 관리계획 수립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타 사업지 대비 진행이 좀 더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민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모아타운 현재 1구역은 A, B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조합원님들은 1,7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보았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1구역 제외하고도 총 7구역으로 이루어진 모아타운은 만약 이게 모아타운이 진행이 된다면 대규모 명품 거주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원초, 언남중, 언남고, 국악중고, 포이초 등 뛰어난 교육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록색 이 테두리를 보시면 이게 양재 AI 지역 특화 발전 특구인데 이걸 통해서 첨단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년, 29년에 각각 양재역을 통과하는 GTX-C, 그 다음에 우면역, 양재 시민의 숲역을 통과하는 위례 과천선까지 각각 개통이 된다면 더욱더 향후 뛰어난 교통의 입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현대건설은 여기까지 짧지만 영상까지 포함해서 좀 신속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 2동 1구역 새로운 역사를 소유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DL건설의 도시정비사업 1팀 최영권 처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PPT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저희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한 다음에 잠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부연 홍보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DL건설은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선도해 왔습니다. 국민 주거문화 향상을 이끌고 대한민국 건설 해외 수출에 앞장섰습니다. 더 좋은 삶의 터전, 더 나은 세상의 가치, 더 베스트 밸류 크리에이터 DL건설. DL건설은
2000년도부터 국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을 철저한 브랜드 가치 기준에 의거하여 DLENC와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 이편한 세상 DL건설이 짓습니다. DL건설은 국내 3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은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과 낮은 부채 비율을 자랑합니다. 안정적 재무 구조와 수주를 바탕으로 건실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축적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안정된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삶의 터전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문화 발전을 선도해온 DL건설은 인류의 더 아름다운 생활,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DL건설은 DL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호텔 최초 프로젝트인 글래드호텔 여의도를 시공하였고, 매종 글래드 제조 등 최고의 퀄리티 시공 실적을 보유하였으며, 국내 유수 호텔 브랜드와 사업 파트너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종합 자동차 단지, 국내 최대 자동차 복합단지에 이어 축구장 31개 규모의 세계 최대 자동차 복합단지를 시공하였습니다. DL건설은 공공시설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시설 건설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첨단 공법과 디자인으로 오피스, 오피스텔 및 상업 빌딩의 가치를 높입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로 첨단화된 친환경 플랜트를 건설하고, 다양한 물류센터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첨단 물류시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L건설은 편안한 고객의 삶을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앞서 도입하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브랜드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선도하고, 노후화된 도심 주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신탁 정비 사업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DL건설은 전통적인 주택 사업 영역인 개발 신탁, 민간 도급 사업에서 지역 주택조합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리츠형 개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DL건설은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화성 동탄 택지 등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을 시공해 왔으며, 여의도 면적 5배 크기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해 HVDC를 비롯 전력구 부문에서 국내 최초, 최고, 최다의 실적을 보유하고, 국내 대표적인 고속도로와 서울, 인천 지하철 등 철도 시설 건설을 선도해 왔습니다. DL건설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각종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시설과 군 민간의 항만시설 건설부터 인프라, 택지, 전력구, 고속도로 및 철도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국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 DL건설은 자연의 큰 가치를 믿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완성하는 일. DL건설이 앞장서겠습니다. DL건설은 지난 60여 년 건설 산업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최상의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in your life. 베스트 파트너 in your business. DL건설. 네, 홍보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저희 DL건설은 사명을 좀 바꾸게 됐는데요. 기존의 대림에서 DL로 그룹 그 사명을 전체를 다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DL건설로 새롭게 태어났고요. 저희 지금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고급 브랜드인 그룹에서 하고 있는 아크로 그 브랜드도 같이 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1, 2를 하시는 그 시공사에 어떻게 내세울 만한 게 크게 없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이 자리에 서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서울 전체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석관동 3개 구역, 중화역 2개 구역, 면목동, 면목역 2개 구역, 망원동, 암사동, 신림동, 고척동 지금 쭉 열거한 사업장들은 현재 지금 수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시공사를 통틀어서 저희가 모아타운에서는 실적이 가장 우수한, 가장 많은 회사로 알고 계실 거고 모르셨다면 지금 알게 되셨을 거고요. 지금 그 석관동이나 중화역이나 면목역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10,000회배의 모아주택을 2개의 사업지로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지금 20,000회배 좀 못 미치는 그런 그 크기로 다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관리 계획을 모아타운 관리 계획 고시가 난 곳도 있고 고시를 예정 중인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아타운에서만큼은 저희가 최고 강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아타운으로 지금 축적된 지금까지 실적과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양재동의 이 모아타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기회를 주시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소개 자료는 없는데 대신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삼성물산, 현대건설, DA건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사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하루빨리 우리 1구역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공사와 함께 명품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가 세워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모두가 궁금하실 나의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진만 이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만 평가사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보니까 이 정비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유형 중에서 모아타운 사업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랬더니 서울에 한 85개쯤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 모아타운 사업장에서 저한테 이제 설명 좀 해주라 그런 요청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딱 2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도 그렇게 받았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2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하냐, 평가를 언제 하냐라는 부분이랑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이 부분입니다. 이 PPT는 사실 제가 이 모아타운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PPT 내용이라 이게 전부 하려고 그러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내용은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기로 하고요. 여러분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를 언제쯤 하게 될까? 여러분들의 이제 이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내 자산을 투자해서 돈 버는 사업이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좋은 금액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고 나중에 좋은 수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시죠. 근데 사실 모아타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 도정법에 따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가 모아타운 구역이 된 게 아니고요. 모아타운 예비구역입니다. 이 예비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시공사분께서 관리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여기가 모아타운 정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서초구에서 이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하고 나면 한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뭐 1년 넘게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때 여러분께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동의율이 높으면 관리계획 수립 전에도 선지정고시라는 걸 받아서 조합 설립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평가는 상당히 앞으로 상당한 기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절차로 되냐면 만약에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아니면 선지정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요걸 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정해서 여러분께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요게 아마 지금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요게 아무리 빨라도 요걸 하는 것만 해도 한 2달 뒤쯤 요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원래는 없었어요. 이 계략적인 분담금 통보라고 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서울시 내 신통기획과 모아타운과 이런 것들이 막 그 경쟁적으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갈등도 좀 깊어지고 주민들께서 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하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이제 그 정보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하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사람들은 요걸 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한 요 구역 같은 경우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빨라도 한 2달, 3달 뒤에나 아마 이 작업이 될 겁니다. 통지가 되는 거는 더 뒤겠죠. 만약에 선지정고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요게 어쩌면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정법과 다르게 일반적인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는 모든 평가가 거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2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후에 건축심의를 받고 나면 그 건축심의가 인가가 났다라고 조합에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를 조합에서 받은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얘도 빠르면 2, 3개월 뒤, 늦으면 1년 뒤에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되고 조합 설립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요 종전자산 평가까지 가는 기간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갈 때 제가 가장 빨리 본 거는 한 8개월 정도 봤습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1년 반, 2년 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평가는 도대체 언제쯤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해 하시지만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기간이 있고 그때까지 좀 인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후자산 감정평가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때 건축심의 인가 이후에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같이 하기도 하는데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는 가로주택 모아타운에서도 도정법처럼 분양 신청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이게 사업비 변동도 좀 많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라 건축심의 인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면적이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후자산 평가는 약간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평가는 언제 하느냐?
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명회를 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시지가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께 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주택에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공시지가대로 평가한다면 굳이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 같은 평가자를 선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공시지가대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저희 평가사들은 공시지가만 열심히 평가하면 됩니다. 이런 정비사업에 와서 평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잘못된, 와전된 이야기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는 어떠한 평가이든지 간에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원칙이 뭐냐면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건과 규제가 있어서 이런 규제 속에서의 시장가치는 얼마야? 이런 조건 하에서 시장가치는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시장가치를 떠나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자산평가를 건축심의 인가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 날짜의 시장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치인데요. 개념적으로는 매우 좀 형이상학적입니다. 통상적인 시장, 일반적인 방매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충분한 기간 동안 급매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저 물건이랑 내 물건이랑 비교를 합니다. 저거는 뭐가 유리하고 나는 뭐가 유리하고 쟤는 뭐가 불리하고 나는 뭐가 불리하고. 정통한 당사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개별 부동산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누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나 이 가격이면 살게 라고 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시장 가치랑 저희 평가사들이 생각하는 시장 가치는 약간의 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평가자가 이렇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규칙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랑 약간 다르죠. 뭐 시장가치대로 한 다음에 법에는 이렇게 써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의 2항 5호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압니다. 공시지가랑 시가랑 격차가 크다라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내가 평생을 일궈온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시장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수능하고 수긍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적정한 시장 가치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얼마인지 밝혀내서 공시지가를 시장 가치화 해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지가랑 시가의 차이를 곱해주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가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거랑 나랑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요소들입니다. 여기는. 근데 요거는 공시지가와 시장 가치가 얼마나 차이 나지? 라는 겁니다. 토지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나중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공시지가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건물은 토지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다 보니까 거래사례비교법 시장 가치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다 보니까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가라고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게 가치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 판단해서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런 뭐 마커나 이런 걸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나 얼마에 팔아야지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적정 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적정 원가의 개념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 이거 집 짓는데 남들보다 2배는 더 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평가할 때 그 2배 더 준 걸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건물을 지을 때 평균적으로 표준적으로 들어가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내가 지은 건물 가격이랑 원가랑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발생했던 총원가를 수익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배분하거나 물량에 배분해주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나 배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옛날에는 최신식이었는데 지금 보면 아, 최신식이 아니네, 불편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런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굉장히 귀했던 건데 요즘에 물건이 되게 흔해지면서 아,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적인 기준이 달라져서 감가가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간이 이걸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들한테 기간의 경과분에 대해서 대체로 감가를 하지만 가치 감소분을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평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평가할 때 정액법, 그래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만 감가 수정을 할 때 관찰 감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관찰 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30년이 지났지만 네가 볼 때 30년 지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20년 지난 것 같아? 20년 지난 것 같아. 20년을 적용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혼란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집합 건물입니다. 얘는 아직 규칙에서 아예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나 땅 얼마 건물 몇 평 이렇게 샀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물건들 있잖아요. 나 몇 동 몇 호 샀어. 나 몇 층 몇 호 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얘는 뭐냐면 땅하고 건물이 하나로 뭉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땅하고 건물이 하나로 뭉쳐서 돌아다녀서 이걸 땅과 건물로 분리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사례를 찾아서 나랑 가장 비슷한 거래 사례죠. 그걸 찾아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비교해서 평가해라라는 겁니다. 이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께서 대지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쟤는 대지권이 7평이고 나는 대지권이 12평이야. 5평이 더 많으니까 여기 토지 평당 1억은 하니까 쟤보다 적어도 5억은 더 많이 평가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집합 건물은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유리해 불리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지권이 7평이고 내가 12평 아니면 제가 대지권이 12평이고 내가 24평 뭐 그 대지권의 차이에 의해서 저 감정평가액이 달라지기보다는 그 동네에 전용 면적 15평짜리, 21평짜리, 25평짜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됐어?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지, 재개발 사업지에 가면 많은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이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내 땅은 40평이야. 근데 어떻게 집은 7평 가진 애가 저렇게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합 건물에서도 저희가 평가하는 건 대지권을 고려는 합니다. 이 거래 사례가 만약에 나랑 똑같은 대지권이 아니다 그러면 비교를 합니다. 아, 쟤가 나보다 얼마나 더 크지? 더 작지? 비교를 합니다. 다만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토지 건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여기 같은 강남권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던 지역에서 이 공시지가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좀 보여줘.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만들었던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얘가 거래가 됐으면서 만약에 이게 모아타운 사업이 됐다면 평가가 돼야 되는 대상물인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1216만 원이었습니다. 거래는 22년 4월 8일 날 토지 건물 일체로 해서 84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이 72년 12월 15일 날 건축이 됐습니다. 얘가 벽돌조거든요. 벽돌조 건물은 통상적으로 45년을 전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45년이 지나면 이 건물 가치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 왜 저희가 관찰감가라는 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실제 인력이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얼마라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거래가 됐을 때 여기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건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요게 이제 관찰감가로 들어가는 건데 72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거니까 2022년이면 사실 45년이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원래 0이 돼야 되고 건물값이 0이 돼야 되는데 관찰감가로 여기 5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값이 1,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모든 재개발 사업지, 모든 재건축 사업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사용기간이 사용 승인에서 전내용 연수가 지났다 할지라도 관찰감가를 좀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넣어드립니다. 84억 원에서 건물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1,400만 원을 빼고 토지 면적으로 나눠봤더니 토지는 제곱미터당 3,496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이. 이 땅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대상 토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라는 걸 구해내야 됩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보시겠습니다. 요 1.00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1일자이고 얘는 평가 기준일이 8월 달이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간 경과분에 대한 가치 변동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 1.0 이런 거는 유불리함을 따져봐라라는 겁니다. 근데 쟤는 표준지 본인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거래단가 아까 건물값을 빼고 났더니 3,490만 원 나왔잖아요. 시간의 경과분, 유불리. 아까 모양을 보면 토지에서의 유불리는 이런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땅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땅이 급경사인가, 완경사인가, 평지인가, 뭐, 요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유불리함도 1.0이다. 이렇게 보니까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격차율을 따져보니까 2.939인 거죠. 근데 이제 평가에서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가 다 0으로 앞에 세 자리만 표시했잖아요. 이런 유효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제로 하는 건 아닌데 관습적으로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유효 숫자라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939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반올림하면 2.94가 되면 더 좋겠는데 뒤는 버리고 2.93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토지 가격이 3,5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평가하면 84억 원에 거래됐던 물건이잖아요. 평가를 하면 제곱미터당 3,590만 원 곱하기 토지 면적 86억입니다.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된 게 84억이었는데 1년쯤 뒤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86억, 토지만 86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건물값 1,400만 원 더 얹어줘야 되겠죠. 이 물건은 이렇게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보통 이제 이 개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논리로 공시지가대로 평가해서 네 재산을 뺏어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 당당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시장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이고 평가사들은 그걸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락기 이거는 그 토지에 대한 거래 내용이 아닙니다. 토지 거래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의 한 사례,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그 가격 자료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낮은 거래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너 평가할 때 이거 기준으로 시장 가치 이거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시장 가치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동산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격에 절대 거래를 하지 않겠죠. 얘는 저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라 뭔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배제, 버립니다. 얘가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얘가 맞는지 저희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업지 내, 사업지 외 모든 부동산의 거래를 보면서 저희도 나름 이걸 판단을 합니다. 높게 되면 얼마쯤 될까? 낮게 되면 얼마쯤 될까? 근데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은 얼마일까라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저희가 평가를 하러 들어가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 우리 부동산은 이게 지금 가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런 거.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얘가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얘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다만 적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것에서 진짜 진정한 시장 가치가 뭔지를 저희가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얘가 적정한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얘가 적정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면 1년 뒤에 하게 될 거라고요. 1년 뒤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모르죠.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저희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거래된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하락기에는 반대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거래된 그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 말씀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1년 뒤에 시장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대충 내 땅, 내 집은 얼마쯤 거래되겠구나.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얘가 이제 조합 설립을 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서에 얘를 첨부해서 여러분께 고지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딱 나가고 나면 여러분께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십니다. 내 땅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 집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얘는 여러분들이 선정한 평가자가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정한 컨설팅 업체가 하든 아니면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절대. 첫 번째. 그냥 우리가 탁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니다. 얘는. 그래서 탁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정부나 누가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 비난하는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런 탁상공론하고 앉아있네. 네. 얘는 그 탁상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근데 염두에 두셨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얘를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시세 수준과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면 추진위에다가 야,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이렇게 나왔어? 이거 나중에 평가할 때 평가자에게 이 내용 좀 꼭 전달해.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추진이나 조합에서 그걸 모아놨다가 실제 이거 평가할 때 야, 우리 분담금 통지 냈더니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어. 너 한번 평가할 때 검토해봐. 그러고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저희가 평가할 때 그 들어온 의견을 보죠. 보고, 맞는 얘기 했네? 그럼 반영하는 거고, 틀린 얘기 했네? 기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받으시게 될 때 이건 첫 번째는 탁상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화내실 필요 없다. 그 대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이 들면 그건 추진 주체에게 의견 전달은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평가를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질문은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건축사 사무소 예지학 김진욱 대표님께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요. 예지학 김진욱 대표님은 작년 8월 우리 구역 조건부 보류 당시 서초구청의 사전 용역을 맡아 11월부터 3개월간 양재 이동 전반적인 개발 계획안을 사전 조사하였고요. 조건부 보류 사유를 해소하여 2월 대상지 선정까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함께 모아타운 사업의 특화 설계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욱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진욱입니다. 이 녹화도 하고 건설사도 오시고 사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예전에 조합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제가 설계했고 원베일리 통합 아까 삼성에서 말씀하셨지만 통합 추진이 할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열정이 많으시면 잘 됩니다. 그리고 녹화하신다고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열심히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지학 건축사 사무소는 그 모아타운이라는 그 말 자체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 모아타운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약속들을 서울시에서 정할 때 저희가 그 용역을 수주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아타운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룰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모아타운 하느냐? 그리고 조금 요새 딜레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선정하니까 부작용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아니 저 별 의지도 없는데 선정을 했다가 갑자기 반대파 생기고 그런데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해지한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무지에서 비롯됐다. 공무원도. 왜 그러냐면 이게 해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거에 빨리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원베일리 좀 말씀드렸지만 124주구라고 그 옆에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문제가 아니고 그 조합이랑 설계안은 더 훨씬 먼저 시에 접수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124주구는 안 지어지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제 스타트해요, 공사. 몇 년이 늦어지는 건지 아세요?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이걸 이해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통계획이나 정비사업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사님 오늘도 저도 처음 감정평가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냐. 다 정당하게 평가합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새 사회는 누구 걸 좀 더 잘해주고 누구 걸 좀 못해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다 적정하게 그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저희도 안 된다는 걸 된다고 얘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원래 이 추진위가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이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내용은 들었어요. 추진위 안 해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면 조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경청하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원칙이 제가 개업한 지 9년 됐는데 절대 돈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제 원칙을 바꾸고 그린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제가 이 얘기를 쭉 듣고 좀 답보 상태로 갈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정도는 감을 좀 잡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파일만 갖고 오고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들의 지적재산권 이런 게 있는데 막 사진 찍으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야 뭐 제가 뭐 해도 상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서초구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제 판단에는 여러모로 잘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욕심내지 마시고 제발 제가 제일 부탁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재산을 함부로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혹은 너무 높게 평가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냐? 세상 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제도적으로 제일 완화된 기준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안 하신다라는 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산평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평가해 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서초구 저 서대문구 성북구 이런 데가 제가 강의한 자료가 인터넷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재미없어요. 모아타운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층 주거지가 재개발 불가 지역이 115km/제곱미터라고 써 있죠. 불가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하면 뭐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층과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한 노후도가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으로 특례법이란 말을 하잖아요. 특례법이라는 거는 완화시켜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법에 해당해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친구가 요 바로 앞에 제 사업에 성공해서 빌딩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현존하는 건축물보다 더 낮게 지어야 되죠? 제가 법률 검토를 했거든요. 친구가 4억을 짓고 싶다고 해서 결국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여러 가지 상태로 되게 핸디캡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15제곱미터 불가 지역에 대한 것들에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줬죠. 줬으면 이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잘 사는 동네가 더 어렵습니다. 예? 차라리 좀 토지 가치가 낮고 이런 데는 화합이라도 잘 돼요. 근데 토지 가치가 높고 또 다 소득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합의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건 뭐 여기 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주민 갈등 뭐 소방차, 주차 문제 엄청난 거 알고 계시죠? 이 동네면 뭐 안 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건데 이게 다 제도의 문제예요. 옛날에 다가구 주택을 1983년 그 전두환 정권 때 3년 법규를 완화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도시가 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주차가 없어도 집을 지을 수 있고 그걸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이제 저희가 후세대가 그걸 비용을 지불하면서 집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뿐이 없는 겁니다.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개발은 조건이 또 필요한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막 고축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블록 단위로 같이 해라. 저희가 이걸 준비할 때 이런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블록 단위의 블록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그만큼 합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시간을 빨리 가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 할 수 있게 무조건 해주자. 그게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대단위가 아니어도 소규모로 해도 같이 해서 대단위 규모로 보일 수 있게 하고 재산권은 구역별로 잘 나눠서 정리하자. 이런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끼리 다 합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서도 1, 2, 3, 4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동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만 서초구에 요구할 수 있고 서초구랑 서울시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뭐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규모 관리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그게 소위 말하는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만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만 인센티브나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노후도는 50%로 저것도 많이 낮춰졌죠. 예,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하겠다. 옆단지, 소위 말하는 옆단지와 함께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옆조합과. 조합이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합도 아니고 조합 비스무리해도 같이 해주겠다. 이것도 법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옆집 동네 사람들과 뭐 다 요새 아파트 커뮤니티가 난리죠. 너무 비싸게 짓고 그걸 뭐 다 질 필요 있어요?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쓸 수 있으면 되죠. 그렇게 다 어쨌든 사업성 높여주려고 막 그런 제도를 다 생각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집을 지면요. 기부 체납하고 또 이렇게 공원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걸 주차장으로 하고 옆 동네 안 했으면 그 지하주차장, 공용주차장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좀 더 멋있게 해라. 이게 둔촌주공, 예? 그 만세대인가 막 그러죠? 그 원베일이 3,000세대. 자기 단지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단지가요. 한 1,500? 1,000 정도 되나요? 2,000? 2,500. 다 해서 2,500이잖아요. 그 두 개로 나뉘면 1,250세대 정도. 이것도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5,000세대보다 작은 이제 중대 규모죠. 이거는 좀 큰 지역이지만 그런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디자인이나 커뮤니티나 모든 퀄리티가 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가치 평가가 될 시점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올해 공급된 주거가 15,000 가구? 15,000 가구 정도 이번에 공급되면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32,000 가구가 공급돼야 됩니다. 서울시에. 근데 올해 13,500가구?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지금은 또 발주된 게 없어서요. 내년엔 더 난리 날 거예요. 더 전세난이 나고 뭐 이제 매매가가 오르는 시점이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준비해서 빨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으면 또 계속 늦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걸 수주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요. 수주를 참가해야 돼요. 공공이 하는. 저희 경쟁에서 따야 된다고요. 이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전혀 안 됩니다. 요새는 공공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에 응해야 돼요. 근데 먼저 했으니까 좀 많이 알고 있겠죠? 그 장점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맨날 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해 다녀도.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진행해야만 앞에서 들으셨던 건설사 그렇게 좋은 지금 뭐 홍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거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좋게 하겠다 뭐 이런 제도적인 얘기고 인센티브 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이라는 건축계획기법 통해서 재산권 분리하지만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로대용용 주동 이렇게 좀 커뮤니티 좀 새로운 주거 타입의 주동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줄여주고 다 했기 때문에 빨리 하자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짧게 넘기는 이유는 그리고 바뀌었어요. 법이 공공재개발할 때 4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귀속되는 정비 기반 시설 면적 제외해 준다. 이거 공공이 개입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 1구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에 건 다 곁다리고요. 이제 이게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얘기는 저보다 저희 실무지 이정훈 전무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감춰야 될 숫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하실 때 여기에 대한 질문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훈 전무가 제 마이크 받아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작의 이정훈 전무입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2023년에 보류된 이후에 구청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금 보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지금 대상지 되어 있는 1구역이 그 대상지로 선정되게끔 좀 앞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이 우수한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전 검토를 했을 때 많은 구역들이 지금 추진 예정 중에 있지만 총 현재 앞서 가고 있는 총 4개 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노년로 변에서 연결 진입도로가 확폭을 전제로 선정을 되어 있습니다. 이 확폭 전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교통적인 분석, 그러니까 이 대상지가 지금 현재 높이도 낮고 인구수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됐을 때 지금 노년로, 양재대로, 강남대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가 보류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교통적으로 잘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지가 있는 곳은 1988년에 택지 개발 사업 이후에 21년에 양재 지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지만 거의 22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3일 날 양재 택지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 수립된 내용입니다. 변경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택지 개발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R&CD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주 환경,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개발 방향하고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으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허 용도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 블록 단위의 공동 건축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높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 단위의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7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8월 3일 변경이 되면서 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블록 단위의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세대수 200세대, 기존의 300세대에서 200세대로 완화됐고 충족할 경우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래서 저희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높이 완화 및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R&CD 도입,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른 모아타운하고 다르게 가로 활성화라든지 커뮤니티 사업을 R&CD 시설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지금 제2종 7층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 7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랑에도 불구하고 시통합 심의를 통해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층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좋은 주거와 그 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대상지회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변으로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저희가 가장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1종 일반 주거 7층 이하로 용도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노후도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부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 최고 높이가 3층에서 5층 정도의 저층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도 자체는 지금 주거와 근린생활시설들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저층부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도로변의 면에 있는 토지주분들이 좀 반대가 심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사업적으로 좋은 사업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 그런 분들을 설득하시고 다 같이 이런 묶여 있는 땅을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 저희가 좋은 주거 환경과 또 사업적으로도 높은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원이 기존 계획에서 되게 분산되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발 방향도 저희가 좀 함께 제시한 사항이고 기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대상지의 동서로 통해 있는 주 도로를 중심으로 외곽변으로 상업시설들이 많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서의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건물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하지만 지금 교통에서 지금 저희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 도로 폭원은 놔두고 차로를 늘리는 방안을 기존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 도로를 그 차선만 늘린다고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됐을 때 여기에 차량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기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양재대로 쪽으로 지금은 양재대로에 차량이 통과될 수 없는 불어 구간입니다. 이 불어 구간이지만 공동 개발을 했을 때 한 차로 정도 한 개의 도로 연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를 필히 개설을 해서 교통을 분산하겠다라는 논리로 기존에 설명을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 이제 대안들은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뭐 양질의 주거환경, 특화가로, 그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좋은 양질의 공동주택이 수립되어야 되고 주 가로의 개선이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경우에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모아서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며 아까 말씀드린 R&D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가로 활성화 사업들을 필히 두어서 그런 개발을 유지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의 경우 지금 7층 이하에 되어 있는 것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최소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 250%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로 했을 때 지금 1구역의 예시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갈 거고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녹지 비율이 높고
가로로 대응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단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관이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구룡산이라든지 양재 시민의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거 단지, 열린 주거 단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룡산 쪽으로 바라보는 뷰고요. 전체적으로 양재대로에서 봤을 때 다른 개포 쪽의 주거 단지, 개발되는 주거 단지에 보다도 더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예.